뭔가 낙원 같고 낙원 같은데 뭔가 지옥 같은 괴상망측한데 너무 흥미진진한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특히 명호쌤을 모시고 지옥만세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배우분들이 옆에서 너무 즐거운 수다를 떨고 계시긴 한데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하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 감독님, 오늘이 감독님 전원주 박정호 배우님과 모시겠습니다. 저희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옥만세 팀의 대망의 여정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얼마나 바쁜 날인지 다 아실 테지만 오늘 또 아주 소인사고 난리가 났네요. 오늘 정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만나신 소감 한 분씩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를 만든 이모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더운 주말인데 여기 멀리 자리해 주셔서 저희 영화 부산 이후에 완전체로 만난 첫 조합이거든요.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지옥만세에서 한명호를 연기한 전재준입니다.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린 연기한 정이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 연기한 강효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이 역할 맡았던 오우리입니다. 이 완전체 분을 만나실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신 거 있는 거 조금 있다가 객석에 마이크 드려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자체 뜨거운 열연으로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신 캐릭터의 면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객석에 바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감독님한테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우리가 사회의 어떤 폭력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에 대해서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속이는 자, 속이려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사실 가해자, 동조자, 피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효천 선교에 또 명훈이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분명에 처하고 이러니까 인물마다 다른 처지와 입장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인물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구조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감독님이 처음부터 되게 신경 쓰시고 설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뛰어난 설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생각을 하신 건지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뛰어난 설계라기보다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다 쓴 거고요. 제가 그 단편 영화를 오래 작업을 하다가 장편 영화까지 넘어오는 길이 좀 고되고 길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자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고립감 같은 것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변방에 있고 외톨이라는 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었을까 손 내밀고 싶었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댈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안식과 따뜻함, 위로를 주는 이런 종교단체에서 또 잘못된 믿음을 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하는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구하고 믿기 시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국 영화의 끝이 뭐 사회 구조적인 어떤 고발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한 인물이 한 인물에게 다른 인물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이야기 같은 걸로 비결이 된다는 게 더 우리한테 살뜰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배우분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을 만한 거 좀 여쭤볼게요. 옆에 계신 오리 분부터. 네, 결국은 나미가 자기도 채인이한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선우랑 같이만 다니다가 중간에 나도 가해자인데 이걸 깨닫는 그게 이제 채인이 선우는 케이크 안 좋아할걸 이제 이거 듣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한 그 나미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그때 나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서 연기하셨는지.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선우한테 합리화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바뀐 거고 그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사람이라면 다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잖아 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생일 파티 생일 그 사건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딱 기억이 나는 순간 이게 내가 마냥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의 폭력을 저질렀거나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유리 배우님한테도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선우를. 근데 옥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바람 쐬려고 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전까지 나도 너 같은 똑같은 피해자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나미를 바라보는 선우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죠.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진짜 그때 죽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선우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자주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옥상이라는 공간이 조금 익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냥 외롭거나 힘들 때 옥상을 올라갔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었고 또 나미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는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도 솔직하게 나를 좀 바라보고 나도 악플을 썼고 그런 것들을 나미를 통해서 또 나를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 선우가 나도 악플 써서 나쁘다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선우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자꾸 양파 껍질 까듯이 생각해보게 되는 채린이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채린이는 낙원에서 그 목사님이 잡혀가 있다는 걸 알고 명호랑 같이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면 그 되게 그 명호가 당황스러워하고 막 이럴 때도 여권 챙겨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 두 커플 사이에서 더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이 채린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채린이가 되게 무서운데 또 그 뒤로 가면 그 명호가 올 거라고 하염없이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체 혹시 순진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채린이는 어떤 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채린이가 그 협찬 선교회에서 어떤 그
그 목사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낙원이라는 그 공간을 믿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고 막 나한테 의지가 되고 이런 것보다 그 낙원이라는 공간에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낙원이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 교회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명호라는 존재는 어쨌든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권력을 교회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약간 좀 이용했어요.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 이제 알았네. 그러면 사실 연인은 두 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체리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고 명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명호가 그 중간중간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알고 있고 이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겠다 이런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가서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보면 살면서 그런 실패나 불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온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명호를 생각하고 연기하시는 건지 사랑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명호가 가장 순수했던 것 같고 채민이와 이 교수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정말 낙원 재건에도 진심이었고 체리한테도 진심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순수한 캐릭터네요. 순수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도 되게 묘했어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이 왜 어떻게 보면 이 새 10대 소녀와 어떻게 보면 더 어른을 만나게 한 구도인데 왜 마지막에 약간 또 하나의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걸까 근데 궁금하게 됐거든요. 명호는 사랑이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크게 나이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래 그 동료들과 작업을 하는 거죠. 크게 못 느끼셨죠? 우리도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묘하긴 했어요. 방금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남이와 선우가 처음에 죽겠다고 시작하는 여정인데 결국 죽는 사람이 명호잖아요. 그리고 둘이 명호가 죽은 걸 봄으로 인해서 죽음이 뭐구나라는 걸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를 대표한다기보다 명호는 기성세대와 어린아이들의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호가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는 역할을 맡아서 아직 머물러 있었던 거고 명호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악한 혹은 잘못된 어른들의 표상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도 그렇고 그 공간에 있는 다른 미술이라고 하시면 모르겠죠. 거기 그 마지막에 불꽃놀이 보시는 그 캐릭터분 이선희 선배님이 하신 내 딸을래? 네, 그리고 이주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가장 나쁜 꼭대기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한 번도 실체로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 이미지로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윤중환 목사인데 윤중환 목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본인이 만들어놨던 새로운 신으로 본인을 신격화하면서 이 교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안에 이 갈 곳 없이 외톨이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잘못된 믿음을 향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그 이 영화에서 사이비를 소재로 가져왔지만 다른 영화 좀 다른 컨텐츠와 다루고 싶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호는 저는 그 명호가 죽는 날 촬영하고 혼자서 걸어오면서 막 울었거든요. 왜냐면
얼마 너무 가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순수한 자기의 믿음,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그 뭐랄까 맹렬한 그 마음이 이 사람을 결국에는 그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심정에서 죽었을까 막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표상의 대표자로 명호를 세워놨던 것 같고요. 아마 남이, 선우, 채린이 잘못 이렇게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외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세상에 왕따된 심정으로 계속 자랐다면 결국 또 명호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명호 대사 중에서 세상에서 왕따당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럼 그 박수환 배우님은 명호가 어쨌든 만나자고 약속도 한 거잖아요. 채린이하고 도망가면서. 근데 왜 죽음을 선택했다고 여기서 유일하게 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두려웠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명호의 유서 내용이 다 적혀져 있었고 그게 제 내레이션으로 이제 원래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걸 걷어내셨거든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무려 2년 전에 촬영한 영화라서 이 부분이 저만 생생하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너무 그 장면에 직접 유서를 써주셨었는데 성우 배우님께서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한테 죄를 저질렀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옥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역시나 신념의 대사였고 이 사람이 내면이 사실 자기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서 가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면복이 죽은 줄 알기 때문에 명호로서는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해서 살아남는 것 자체를 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명호는 죽음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도 신념에 너무 배반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갈 데가 없었던 거죠. 돌아갈 곳이. 죄를 좀 들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잠시만. 네, 제가 말씀하세요. 유서 내용을 공개 안 하기로 한 이유도 네, 말씀해주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그 유서 내용을 남이의 유서도 공개를 하고 명호의 유서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도록 하게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특히 명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죽음을 택할 때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거기에 써진 것만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나? 그 안에 그냥 그 죽음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훨씬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좀 좁히지 않고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깊은 뜻이 선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영화 보신 소감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거 하나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기 이쪽 검은 셔츠 입으신 분께 드리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봉날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GD도 듣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되었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의 설명이 잘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저는 남이와 선우가 어떻게 친구 사이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비하인드 배경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좋고 감독님은 배우님들이 어미새를 쳐다보고 그
영화 시작할 때는 남이와 선우는 친구가 아니라고 설정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목적이 같은데 서로 용기가 없어서 각자 스스로 하지 못했던 일을 공모해서 하기로 한 동업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우 입장에서는 남이를 좋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이 입장에서도 선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외톨이지만 나보다 더한 외톨이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선우도 아내 꿍꿍이처럼 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남이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가 처음부터 쭉 흘러가는 모험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마지막에 친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순간에 도달한 채로 영화를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이후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이 공모를 하기 시작했는지를 상상했을 때 남이가 어떤 어설픈 다른 자살 시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을 때 선우한테 목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나도 그거 같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같이 공모하게 된 장면으로 써는 건 옥상이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최종 시나리오에 반영은 안 했고요. 그럼 두 배우분은 연기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처음에는 약간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둘이 친구가 돼가는 것 같다라고 촬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순간이 있는지 이때부터 좀 마음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고 했던 순간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강효림 배우님 해주시네요. 촬영하면서는 그 마지막 엔딩 씬을 먼저 촬영을 해가지고 그 처음 시작부터 저는 되게 그런 남이와의 관계성에 이미 빠져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찍었을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하면서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서 남이라고 물론 연기할 때는 일을 했지만 그냥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저도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저는 영화 속에서는 그 되게 짧게 나오는 서울 도착했을 때 죽음에서 잠깐 벗어나면서 그리고 뭔가 나도 수학여행을 온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이 아이 뭔가 친구가 된 것 같아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신이 나서 옆에 누가 있으니까 신났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채린이 만났을 때 뭔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감싸줘야 돼 내가 좀 지켜줘야 되는 애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시나리오에 없는 약간 처음부터 서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같은 걸 느끼면서 촬영을 하셨나 봐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일단 아까 손 드셨던 분이 저기 이쪽 사이드에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앞에서 다섯 번째 아까 손 드신 거 맞죠? 네. 먼저 드리고 제가 최대한 순서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성원 배우님은 더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역할을 맡으셨는데 혹시 캐스팅 그 대본 같은 거 받을 때 학교 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셔서 작품을 출연하시는 건가요? 그냥 어떤 작품 선택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학교폭력 관련된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평화주의자고 비폭력주의자고 폭력을 너무 무서워하고 학교폭력도 무서워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이 작품 시나리오에 너무 매력을 느꼈고 이미 감독님이 입봉하는 작품이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분이어서 감독님과 꼭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를 했고요. 사실 지옥만세라는 작품은 더블로 이전에 촬영된 작품.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인물이라는 거죠. 네. 신념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시고 아까 근데 손을 앞에서 드신 분 있어가지고 여기 LA 모양 티셔츠 입으신 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사회 때도 보고 너무 재밌게 봐서 친구랑 또 소개해주고 싶어서 다시 왔는데요. 일단 지옥만세라는 제목에서 지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폭이랑 이제 사이비 종교랑 엮어서 영화를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옥만세에서 지옥이라는 일단은 그 제목을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지옥만세가 사실 있는 말이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민중들이 왕을 몰아내자 기득권을 세우고 몰아내자라고 외쳤던 구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면 왕을 몰아낼 정도로 혁명을 하고 싶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그 힘든 삶에서도 뭔가 더 버티고 더 뭔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 애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생존의 목소리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옥만세라는. 그래서 그런 뜻을 우리의 주인공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이 영화 속에 싸우는 게 처음에는 한 개인인 줄 알았는데 체린이라는 한 개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체린을 만들어 놓은 혹은 그런 체린이 되게 만든 어떤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학교라는 경쟁 시스템도 그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 과열해 하면서 누군가를 또 외톨이로 만들어놓는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외톨이들을 만들어놓는 뭔가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학교랑 교회가 좀 여기 나온 사이비 교회가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링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의 마지막이 밝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똑같이 괴롭힌 아이들은 있고 그리고 엄마도 아마 엄청나게 화를 내실 거고 집에 가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더 버텨볼 만한 것 오늘 당장 죽자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 예전에는 아무도 와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름을 불렀을 때 와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겼고 모두가 내 이름을 별명으로 불러주면 가는데 내 본명을 나를 진짜 알아주는 누군가가 생겼고 그렇다면 하루만 더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과 지옥만세라는 데서 만세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다 감독님 생각이 누가인 것 같아요. 요소 요때 또 얘기해주실 분 네. 그러면 이쪽에 가볼까요? 여기 검은색 이 사이드에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시네큐브에서 뵙고 오늘 또 왔어요. 어제도 궁금했던 점인데 본인이 연기한 거 배우님들은 많이 못 보신다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연기한 거 말고 출연하신 다른 배우들이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 편집해서 극장에서 본 장면들 중에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촬영하시면서 이 배우의 이 모멘트는 진짜 너무 감동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비하인드 듣고 싶어요. 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네. 저는 물론 저희 파트너분들도 짱이지만 저 박성훈 선배님이랑 이주원 선배님이랑 그 돌로 쾅 하는 장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앙상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그 연륜의 앙상블 선배님들 앙상블이구나. 잘한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허문 선배님이 노래가 들리지 않는데 혼자 지휘를 막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없지만 진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느끼시면서 혼자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편집이 되면 어떨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아무도 들리지 않는데 호은 선배님 혼자 들으시면서 할 때 거기에 진짜 노래가 입혀진다면 어떨까 해서 그 장면을 계속 기다리면서 너무 완전 싱크가 붙고 있으면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배우가 되게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핫도그 먹는 장면에서 다 먹고 꼬챙이를 이렇게 별별별별 이렇게 떨면서 막 체린이 어딨지? 막 이러면서 막 불러오거든요. 근데 이 떨리는 이 손 그게 너무 남이스럽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무 막 차면서 망해라 세상 할 때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저는 늘 그 장면이 되게 남이스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어느 한 장면 꼽기 어려운 게 사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조금 적은 친구들인데 제가 한 장면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둘이 뭐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부터 체린이한테 스커트칼로 해를 하려는 장면까지 그냥 저는 영화에 푹 빠져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면을 꼽기가 너무 어렵고요. 진짜 훌륭하신 배우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저는 서로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연기 잘하지 않았어요? 강아지한테 저희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본인이 알아서 잘 해줘가지고 그냥 단지 주인이 눈앞에 있었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인데 슬프게 울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쩜 강아지까지 캐스팅을 이렇게 잘할까 나는. 진짜 캐스팅 하나는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거기 저희 뭐 이선희 배우님, 이주원 배우님 너무 잘해주셨고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하지만 또 아이들이 계속 나와주시잖아요. 아이들 아역 배우들도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역 배우들을 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마피아 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연기 연습 이런 거 말고 그냥 서로 계속 합숙 생활하는 캐릭터들이니까 같이 친해지고 서로 험없이 굴고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영화 끝날 때쯤에 너무 그래서 서운해하고 울고 그랬어요. 이제 헤어진다고. 그래서 물론 영화 안에서는 좀 약간 어려운 역할을 시키고 막 치워가요 이런 얘기는 하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 아이들 실제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피아 게임의 효과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끝으로 한번 갈까요? 수고스러워 되실 텐데 저 뒤에 나란히 혹시 친구분이세요 두 분? 아니에요. 친구는 가위바위보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요. 죄송한데 앞머리 있는 분께 드릴게요.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나미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치린이도 그렇고 되게 인물 개개인의 고유성이랑 감정이 잘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이 플롯을 이끄는 사건이 정말 흥미등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죽기 위해 여정을 떠난 두 배우가 사이비 종교에 휘말리면서 결국 캠프파이어까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어떻게 키워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좀 그런 게 스스로에게도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인공의 인물 심리를 잘 꿰뚫으면서도 계속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우리를 오싹달싹하게,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실행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예측을 벗어나면서도 결국에는 집을 떠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재밌는 로드무비, 모험담을 하고 싶었던 게 이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뒤에 후반부에 처음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구상해 놓은 건 아닌데, 주인공 캐릭터를 저의 마음속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두 명을 잡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덜 외톨이였으면 좋겠다. 외로움을 좀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쭉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대로 막 따라서 쓰게 된 게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하면서 좀 아비를 맞추고 생각나는 것들의 의미들을 더 부여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흥미진진하다는 데 동의해요. 뼈나지가 않고 출발점에서 예상하는 분명 따라 영화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점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캠프파이어 영화가 끝난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떠오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오우리 배우님한테는 처음과 끝에 나만의 춤과 나중에 선우와 같이 추는 춤이 나오잖아요. 근데 춤 사위가 너무 개성있고 독특해가지고 시나리오에 도대체 어떻게 묘사가 된 춤이었는지 궁금해서 춤을 출 때 어떤 분들이 추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일단 그거 대답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박유리 배우님, 정희주 배우님이죠. 춤은 사실 그냥 춤을 춘다고 써져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사실 초반에 추는 춤이나 그런 거 다 감독님이 준비 단계에서 제가 춤을 잘 못 춘다는 걸 아셔서 마음대로 한번 집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 자취방에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세워놓고 열심히 막 추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해서 조합해서 만들었던 춤입니다. 오핑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저희가 보내드렸었고, 그 음악에 맞춰서 시나리오 상에는 무언가 곰나는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무언가를 기원하는 듯이 라는 격렬한 몸부림 같은 춤이라고 해요. 연기 잘했으면 되지 지금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기억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사실 이제 그 결말에서 이 부분이 이 영화가 되게 스리슬쩍 촌스럽지 않게 보여줘서 그렇지, 이 두 친구가 영호가 죽은 걸 보고 와서 체린이를 챙기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특히 그 두 명 중에서도 선우가 체린이한테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뭘까? 이게 되게 궁금했고, 또 옆에서 둘이 폭죽 터진다고 춤추는 걸 보는 체린이 마음이 뭘까? 그리고 선우한테 그 말을 잘 살아라는 말을 듣는 체린이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정말 그 대사 그대로 잘 살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죽지 말고 살아.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체린이한테는 엄청난 울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체린이가 엄청 예를 들어 두꺼운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다면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철갑들이 다 지금 떨어져 나가가지고 뭐만 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나는 무서워서 사과도 남한테만 하는 그런 선우가
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체린이한테 사실 엄청난 그 삶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폭죽놀이,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거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둘이 막 엄청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둘이 재밌게 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역할로 연기를 하느라 제가 같이 즐기지 못한 그 아쉬움이 사실 나도 잘 놀 수 있는데 나도 언니들이랑 친하게 얘기하면서 연기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있었고 체린으로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사실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도달을 해서 지금 이 친구들한테 부추를 받았다는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하염없이 타오르는 불을 바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성훈 선배님 커피차가 온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딱 그걸 먹고 우리 셋이서 완전 신나서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추웠는데 너무 맛있다 이러고 기분 좋아서 막 하다가 거기로 이제 넘어가서 해서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신나고 우리가 춤추는 거 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그날 어쨌든 그 불꽃 터지는 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감독님이 거기에 제작비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셔서 불꽃도 기대되고 근데 불꽃도 보고 그래서 너무 신나던 기억이었어요. 그게 약간 저희한테 비싼 불장난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사실 영화 속에서 남이 선우가 웃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유일하게 허락했달까 혹은 시나리오에 웃을 수 있다고 썼던 장면이 서울로 처음 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복수하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들떠버리는 내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의 초행길의 그 서울 모습이 좀 웃을 수 있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던 거는 두 사람만의 캠프파이어, 여기가 두 사람만의 수학여행이 되는 순간인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박성원 배우님께 안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날 커피차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 못하고 넘어간 것도 들어있다. 음악이 없는데 나중에 찰떡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기의 비결이랄까? 몇 분에 몇 박자로 생각하시는지 약간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4분의 3박자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리고 커피차는 제 사비로 한 게 아니라 저희 팬클럽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다 계획이 있구나. 잘 먹었다는 말. 우와. 좋아하는데 뭔가 훈훈한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더 좋네요. 뭔가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적게 하면 골고루 되니까 여기 흰 셔츠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저는 여기 대사에서 체린이한테 기스 하나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애들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체린이 얼굴에 기스는 남는데 그게 아이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기스를 내려고 마음 먹었으나 결국에는 그거를 실행하지도 못했고 그걸 만드는 게 약간 시스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연기하면서 배우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대사를
생각하면서 하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도 그걸 약간 이런 아까 전에 시스템의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도로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해요. 배우분들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스를 내야겠다 이런 대사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배우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약간 그 기스라도 내야겠다는 마음, 그 발칙한 마음 같은 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연기하신 건지? 네. 기스라도 내야겠다 그 장면에서는 사실 방금 전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너무 큰 공포가 제 안에 다가와서 일단은 죽지 않았는데 다시 도전할 힘도 뭔가 그런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친다고 성우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면 돼 라는 뭔가 약간 핑계거리 약간 남의 안에 생존 욕구가 꽤나 큰 아이여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복수심도 그 당시에는 내가 얘 때문에 어쨌든 자살 시도를 한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선우가 용기를 조금씩 되게 자주 용기를 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기스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영화에서 선우가 낸 첫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비닐하우스에서 맞아요. 그때 그걸 보고 얘네가 뭔가 목적성이 있어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알았을 거거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다가 이 칼을 들고 나한테 내미는 걸 보면서 사실 되게 어려운 게 그 상황에서 체린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왜냐면 늘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늘 내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나미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하니까 체린이도 되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진심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진심이 아니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나마 나미한테는 좀 편하게 말을 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움과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체린이가 지금 해주신 거, 이주 씨가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말하면 체린이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당당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난 얘네들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미안해하는 걸까요? 라고 보자면 아닌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신념을 생각하면 체린이 진짜 미안하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왜 근데 선우한테는 사과 안 하지?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뭔가 절반 정도 자기 만족인 사과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본인 자체는 당당하게 미안해하고 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진심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이 이 사람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체린이 마지막에 모든 걸 잃고 그 길바닥에서 그 불타버린 자기의 꿈, 가능성들을 바라보게 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봐야 되는 그 단계에 가기까지 이런 오만함과 이런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이 뭐였죠?
기스 하나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냐, 이거 자체가 어떤 기스라는 말이 사실 뭐 표준어는 아닌데 새 책이라도 내야겠어라고는 못하겠고 나비 성격의 기스 같은 약간 좀 비속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고작 그 죽기 직전에 일단은 더 살아서 복수하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걔를 죽여버리겠어가 아니라 기스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스라는 말이 하나 섞어지는 그 정도잖아요. 얘네들이 그만큼 굉장히 그 대상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본인들이 그 복수가 성공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뭔가 도피하고 싶었던 나비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스가 어른들을 통해서 나잖아요. 그 교회의 시스템은 뭔가 자기네들의 뜻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너 마귀니? 라고 하면서 일단은 빨간 줄을 그어버리고 너는 다른 사람, 배척하는 걸로 계속 어떤 외부자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계속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되게 단순한 논리고 우리랑 안 믿으면 우리랑 뜻이 다르면 하는 되게 흑백 논리 같은 거에 의해서 너가 이 시스템을 안 받아들일 거면 우리의 믿음을 안 받아들일 거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냥 해버리는 그것이 집단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단성이 대한민국에 되게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되고 집단 밖에 있는 존재들을 계속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선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기스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주인공들이 직접 내지 않고 어차피 사실 저는 처음부터 주인공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핑계처럼 조금 더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어떤 그 집단에 의한 폭력을 당한 입장이 나미와 선우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리 볼의 기스가 뺨의 기스가 난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지금 저 폭력에 대해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건지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애들이 지금 우리 나미선우거든요. 그게 원튼 원하지 않든 알 수밖에 없어버리는 감각이고요. 피해자로서의 그 감각이. 그래서 체린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용서라는 의미로 포장하고 싶지 않고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구할 수 있는 선량한 마음 같은 게 우리의 주인공인 나미선우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걸로 다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게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 듣다 보면 프랑스 혁명부터 이 영화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논리적, 이론적 깊은 고민들을 다 알아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사실 손 들어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이게 다음 상영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 내일도 행사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많이 있으니까 못다한 감상과 질문은 더 많이 찾아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 인사 한 분씩 드릴 건데 제가 특별하게 그 새 배우님한테는 사실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이 세 소녀들이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원을 하게 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각자 맡으신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녹여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성훈 배우님이랑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 영화는 살면서 외톨이 같고 내일이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은 경험 같은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는 용기가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는 그런 어떤 위안의 마음 같은 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인사에 녹여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계속 몇 번 보면서 느낀 건 되게 남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자기도 상처받았지만 막 정의로운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쁜 면도 많고 나도 상처받았는데 이거를 얘기하기엔 나도 조금 쪽팔린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거를 다 알고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말에 돌아와줄 사람이 어딘가에 분명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를 나미는 경험했을 것 같고 그 경험,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같이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고! 하고 슬프지만 무섭지만 웃으면서 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미처럼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미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정말 살아가볼 만한 곳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계속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채린이는 꼭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왠지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채린이가 마지막 장면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영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만 같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결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선우랑 나미가 영호의 죽음을 목도하고 굉장히 충격과 공포를 받게 되잖아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미화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 영화가 지옥 만세인데 그 지옥이 진짜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일지라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완성된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어떤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삶이 때로는 진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한 번쯤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또 심어준 작품이어서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관객분들이 많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병원에 오래 누워있을 때 요양병원에 가면은 할머니 머리맡에 영화 속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라 이런 엽서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어떤 위로의 말들인데 사실 할머니 입장을 생각하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가 약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삶에 되게 위로라는 것도 아이러니가 될 때가 있고 뭔가 모순들이 되게 많이 겹쳐지고 즐거움과 어두움, 밝음, 희망과 어긋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끝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일단 하루만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컸고요. 그런 친구들이 아이들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마음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그냥 그런 어둠과 밝음이 계속 교차하는 매일매일이라도 그래도 밝음의 찰나를 기대해보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화에 이런 갸륵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많이
제가 물어보고 그러실 의향이 있으면 오키라고 답변 좀 해주세요. 그 갸륵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소문 많이 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럼 퇴장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도 뜨거운 박수로 네.